이제 미국 대선이 한 4개월 남았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 대선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문재인 씨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문재인 씨는 경제 대실패, 앞으로 이 내리막길이 어떻게 될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다름 아닌 미국 대선을 기회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문에 좀 다급하고 그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붙잡고 매달려서 자기들이 살아날 그런 길을 찾고자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다름 아닌 청와대 그 구성을 대북 정책을 위한 구성으로 대폭 바꿨죠. 서훈, 이인영, 심지어 이제는 벌써 오래전에 은퇴를 했어야 한다 하는 박지원 씨까지 그렇게 불러들여서 대북 라인을 다시 손을 봤다.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제1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국내 문제가 어려우면 그것을 정면 대결해서 그나마 문제를 최소화 그리고 봉합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몸을 낮춰서 국민의 협조를 받고 야당의 협조를 받고 이렇게 당연한 길을 가지 않고 꼭 죽을 길로만 가더라.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와 거래를 한다든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하는 세계 각국은 한국 저것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또 저 친북적인 청와대 라인을 보면은 한국은 이제 좀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하면서 저마다 손절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것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지금 이 시점에도 변변한 보좌를 못 받고 있다.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그룹이 문재인 씨를 자꾸 죽음의 땅으로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대북 정책 이것을 청와대 제1선으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7월 8일 그리고 7월 9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도훈 씨 또 서훈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에 그 속셈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소리라는 그 뉴스 VOA를 보게 되면 뉴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냥 VO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서울에서 VOA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서울에서 VOA라고 하는 뉴스는 그것은 영락없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그곳의 의사를 그냥 내보낸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VOA 뉴스도 가려가면서 봐야 하겠죠. 7월 9일자 서울에서 VOA라는 그 뉴스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 북한의 그
북측과의 대화에 아주 목말라 하는 그런 그 제목과 또 뭐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이후에 비건 씨가 보여주었던 행태하고는 합치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일반 뉴스를 보더라도 이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뉴스에서 그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이 북한 카드가 크게 작용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떻든 대북 정책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북한 카드를 제대로 써볼 수 있다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 백악관의 분위기는 아니죠. 한국 청와대의 분위기다. 여기서 바라는 바가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코를 이 이제 대선 4개월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꿰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월 7일 미국의 그레이 TV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쪽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여기에 이것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마냥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은 또 이렇게 그 맞장구를 치는 그런 이제 정보를 내보냅니다. 그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상급보다 아래가 됐든 아니면은 정상급이 됐든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미국 대선 이전에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야기 안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은 핵 확산을 줄이고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하는 그것을 2018년 6월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청와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그 확고부동한 태도, 그 기본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비건 그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제 김여정 이야기는 미북 정상회담이 이 북측에는 이익이 없다. 이제 중대 조치가 있어야 물론 이쪽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은 조선 비핵화 이랬다는 것이 혹시 이게 북한 비핵화로 물러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좀 궁금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김여정 자신의 생각이기는 하다 이러면서 또 모르긴 몰라도 미국과의 순회 회담이 올해 내에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아주 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결심을 해서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조선 반도의 비핵화 이러니까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바뀌지 않은 것 같죠. 이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북측 자기들의 행동과 병행해서 상대방의 많은 변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 된다.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분명히 먼저 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김여정이 이 상대방의 많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제재, 해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아주 그냥 배포 좋게 그것은 제재, 해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과 뒤에서 김정은이 하고 미스터 트럼프 둘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이것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뒤에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김정은이의 인사를 전하라고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측에서 뭔가 좀 바뀌었다.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던 그런 어조가 많이 누그러졌다. 혹은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 미국 대선 4개월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앞에 내세울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VOA 뉴스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7월 9일자 뉴스에 보면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다. 현재 대통령. 그러면서 이 미국 선거에서 한반도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외교 현안은 전쟁과 대치 국면이 아닌 이상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 문제는 변수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지금 대북 관계를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두고 이것을 미국을 끌고 와서 너희 대선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것을 써먹으려고 사람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작 미국 쪽에서는 그게 지금 별로 대선에 영향이 없다. 전쟁이라도 난다면 모르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이 한반도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가? 이제 그것이 한 가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씨가 이렇게 미국 대선에 이 대북 관계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쓸 수 있다. 사실은 문재인 씨가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북측에서 아예 아니다 그거.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뭐 회담을 할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오히려 아주 느긋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북측은 속으로는 다급하겠죠.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이 미국의 그 신용평가사 피치 솔루션즈 여기에서 이제 7월 8일에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정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그 5쪽 분량의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측은 미국 대선 때까지 관망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그 미국의 위기를 불러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신무기 그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해서 알고 있듯이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그가 당선이 됐을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누구나 하는 이야기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100% 나빠질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씨는 미북 정상회담을 계속 비판을 해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인권 문제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이 바이든 후보는 북측의 이 인권 침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극렬하게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뻔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미국 대선 때까지는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갈 것이다. 문재인 씨의 그 꼼수는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든 그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은 혹여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대선 전에 신형 무기 시험은 최대한 자제를 할 것이다. 그러니 뭐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씨가 북측에다가 어떤 흥정을 하려고 해도 이제 안 통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문재인 씨가 지금 새롭게 돌파구라고 할까, 새롭게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택한 것이 바로 대북 정책, 이쪽을 급진전시켜서 다시 주도권을 문재인 씨가 잡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미국 대선 이제 4개월이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청와대도 개편을 하고 또 미국의
자꾸 말을 걸고 이제 이러고 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칼로 자르듯이 그거 안 한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오히려 북측에서 문재인 빠져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한 셈이다. 그리고 미국한테도 그냥 기다리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피치 솔루션즈라고 하는 미국의 신용평가사 여기에서 이번에 18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앞에 북한의 대응 태도 이거하고는 다른 보고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에 전 세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한 보고서인 겁니다. 이 피치 솔루션스라고 하는 것은 피치 계열의 컨설팅 업체인 겁니다. 근데 이 피치라고 하는 것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 들어가죠. 무디스, P&G만큼 유명하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낸 보고서, 그것도 올 하반기 그리고 2021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단지 감염병의 문제만은 아니죠. 인류의 삶 자체, 생활 자체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계 각처에서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국민들, 각 국가의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유의할 것은 무슨 이 남북 관계가 복잡하다. 그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별도로 이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정성 이것이 고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대목 그것이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이죠. 남북 간의 긴장 고조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깊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대중이 어떤 불안감과 또 그것이 이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불안감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까지 꾹꾹 누르면서 참아온 그것이 폭발 직전까지 와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군중의 폭발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한국처럼 문재인 정권이 실패를 하고 안 될 길로만 가서 일을 망쳐버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성실하게 능력을 다해서 했는데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 둔화되고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온 경기 침체가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을 하자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부의 행정이 집행되는 그런 곳에서도 주민들이 그 불만으로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다든지 또 투표에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정권을 거의 몰락시키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총선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한석도 얻지 못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한 몇 개월 차를 두고 먼저 선거가 되기도 했고 또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민감도가 좀 떨어졌다고 할까? 아니면은 국민이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다고 할까 해서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오고 말았죠. 그런데 정상적인 국가는 지금 또다시 그러한 집권층의 몰락에 가까운 그런 투표로 분노를 표출하든지 아니면 폭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 세기, 100년 전, 200년 전 하는 그 구시대, 그때의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국민이 그 의사표시하는 방법이 후퇴했다, 퇴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프랑스 혁명 같으면 체제 뒤엎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계급에 따른 차별, 제3신분이 어떻고 하는 그런 계급에 의한 차별이 생활에까지 그대로 사람들의 그 일생이 이 계급으로 구분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체제 뒤엎기, 앙시eng 레짐이라고 해서 체제 뒤엎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좀 전 세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그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고 빈부격차인 겁니다. 돈 뒤엎기. 왜 너는 돈이 많고 우리는 평생 대를 이어가며 돈이 없느냐. 사실 이 부분을 자극해서 폭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보면은 여기에도 보니까 이제 구체제화된 것이 있다. 그 이름을 새롭다를 붙여서 뉴 혹은 네오 구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희석된 세계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한 30여 년간의 이 희석된 세계화 때문에 중국 같은 데서 세계를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힘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것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마침 지금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이 희석된 세계화 이거를 바꾸고자 하는 저변에서부터 아주 세게 밀고 올라오는 이 역동성, 그게 이제 지표 위로 솟구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얼마 전부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었죠. 이제 이것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던 중에 코로나 사태가 바로 이것을 분출시키는, 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희석된 세계화가 이제 끝이 나야 되는,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이 나타나면서 다시 폭동이라든지 투표로 어떤 혁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희석된 세계화 때문에 중국이 그나마 명함을 내밀 수 있게 됐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문화 혜택을 못 보고 또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대도시 중심으로 상당히 발전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을 선진국이다, 중국을 본받는다든지 중국에 가서 뭔가를 배워오겠다 하는 이제 이런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민주주의 국가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떻든 이것이 다 희석된 세계화의 어떤 열매를, 그 과실을 많은 나라에서 주로 이제 과거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막차를 타고 그 막차에 뛰어오른 인물이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이, 또 우리 한국의 문재인 씨,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희석된 세계화라는 것이 세계가 지금 움찔움찔하면서 이거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대략의 분위기는 알 수 있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가? 그게 바로 민주화 30년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하는 겁니다. 민주화 30년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은 지금 곳곳에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 묘하게도 문재인 씨와 문재인 정권, 그 민주화의 민주화 30년의 주축이 되어 온 좌파 정권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들이 결코 살아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고 있더라. 이거 참 묘하다. 어떻게 보면 운명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현재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 갖출 수 있는 것은 다 갖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가 하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짓밟아 버린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들이 언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합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없습니다. 동물농장에 있는 딱 그 모습이다. 그들이 어째서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일까? 지금 문재인 씨와 이 범여권이라고 할까? 그 좌파 정권 전체의 그 범주, 거기에 드는 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하면은 기득권층, 권력층의 행태를 보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 자기들은 법 위에 있다. 자기들은 잘못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 그냥 도배를 하고 있죠. 무슨 투기를 했네. 무슨 성추행을 했네. 또 직권남용을 한 것은 예사롭고, 공적인 일을 하라고 준 그 권한, 그것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냥 쓰고도 나는 괜찮아. 심지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을 보면은 저거 죽자고 저러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그 개인은 자기 살자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정권 차원에서 그들은 죄가 없다. 청와대가 이렇게
편들고 나섭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 아니면 또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거.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은 뭐 증인도 바꾸고 있던 일도 없다고 하고 이래서 나중에는 그 사실관계 이거를 바꿔버리죠. 국민이 바보입니까? 21세기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것이 심지어 법원 판결까지 그렇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마연에서는 그래도 검찰을 믿고 그래도 공무원을 믿고 또 국가 행정조직, 국회의원들, 법관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법이 지들 그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법을 지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원 판결까지 기득권층, 권력층에게는 고무줄 판결을 내린다. 고무줄 법 해석을 하고 이거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가. 지금까지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참 노력을 해왔는데 물론 이들이 몽땅 죽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그 해결책은 아닙니다. 국가가 한번 곤두박질을 쳤다가 다시 땅에서 땅바닥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도 그게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현재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죠. 따지고 보면 선거, 지난 그 지방선거 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돈 준다고 해놓고 집행은 물론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돈 준다는 말로 표 샀다. 왜냐하면 또 이게 선거, 부정선거 걸릴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럴 그 경제적인 여력도 없어서 그랬겠죠. 그거 제대로 된 겁니까? 그 다음에 총선 때 어땠습니까? 무슨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사실 돈이 요소요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세계의 각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실 뭐 돈을 직접 뿌리다시피 하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지 자기네 편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수 후진국이라든지 독재국가에서나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정부가 실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돈 계속 줄 수 없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몇 방울 찔끔 주고 끊으면 죽자고 덤빕니다. 차라리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 이것이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전적으로 빈부격차가 아니고 이것은 뭐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친문재인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나눠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친문재인이라고 그냥 꼭 친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 좌파 정권 그쪽에 있는 그 군중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목이 마르면 물을 줍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주죠. 그 반대편에 있어서는 이모저모로 차별을 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뭐 뉴스에 보면은 이런 거 몇 가지는 확인이 되죠. 불평등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이제는 머리끝까지 쌓였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폭동이라고 할까? 혹은 국민의 그 저항의식이라고 할까? 이것이 거의 이제 터져나오기 직전까지 쌓여 있다. 그런데 이 신용평가사에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런 것이 분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렇다. 그게 특히 우리나라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자기들이 실정을 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들이 이 불평등, 계급화하고 있고 기득권층으로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하는 것이 자묘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자기들은 살겠다 하고 지금 북한 손잡고 트럼프를 동아줄로 써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